자, 113에 이론 풀이 들어갑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채는 유동성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맞죠? 맞습니다. 2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그럽니다. 유동성 배열법. 그 다음에 3번.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자와 재고자산이죠. 그죠? 당자와 투자가 아니고 당자와 재고자산. 3번이 틀렸네. 뭐 요거는 좀 쉽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본은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여금으로 구분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할 때는 항상 계정과목 및 저기 등록을 딱 열어놓고 해도 되죠, 그죠? 예, 그거 열어놓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자본잉여금을 구하시오. 기말 자본잉여금 웃기는 문제인데 일단은 기초 때 자본잉여금이 1,000만 원이 있답니다. 여기에서 얼마가 증가되었는가, 그죠? 그것만 딱 알면 됩니다. 자,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요 세 가지 있죠. 예,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얘들이 있죠. 예. 얘들이 자본잉여금이죠. 기초 때 자본잉여금이 1,000만 원인데 요번에 자본잉여금이 230만 원이 증가되었네. 230만 원. 그럼 얼마? 1230만 원 되겠죠. 1230만 원 2번.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이죠. 얘는 이익잉여금. 아무 상관없죠.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한 금액입니다. 됐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문제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죠? 아, 그런 문제구나.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다음 중 바드름의 대손충당금을 과대계상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자, 그럼 오른쪽에 나와 있죠? 자, 대손충당금이 원래 300만 원인데 대손충당금을 400만 원 해버린 거야. 이렇게 300인데 400으로 과대평가해 버렸죠.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마이너스이라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죠. 얘가 과대평가니까 자산이 어떻게 되죠? 자산이 과소평가돼 버렸죠. 바드름이 적어져 버렸죠. 대손충당금을 과대평가해 버리면 자산이 과소평가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다른 것도 있네. 그러니까 차빈의 대손상각비 분계가 요거죠. 대빈의 대손충당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손상각비 뭐야? 판매비와 관리비죠. 판매비와 관리비, 그죠? 비용이죠. 이 비용의 과대가 되고요. 비용도 과대평가가 됩니다. 비용이 과대평가되면 이익은 어떻게 되죠? 반대니까 과소평가되겠죠? 비용의 과대는 이익의 과소. 이익의 과소는 자본의 과소로 연결됩니다. 왜? 이익이 자본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볼까요? 1번 자산의 과소 맞죠? 비용의 과대죠? 비용의 과대. 틀렸습니다. 이익의 과소가 됩니다. 이거 둘 다 틀렸죠. 과소.
그래서 답은 1번만 맞네. 다시 보면은 대손 충당금을 과대평가해버리면 자산이 과소평가가 되는 겁니다. 자산이 과소평가가 되고요. 대손 상각비를 많이 잡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대손 충당금을 많이 잡았다는 것은 이 분계를 많이 했다 말이죠. 과대평가했다, 많이 했다. 그 비용이 과대 계상되고 비용의 과대는 이익의 과소가 됩니다. 반대니까 이익의 과소는 자본의 과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본의 과소, 왜 말이죠? 이익여금의 과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자본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왜 안 지워져?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4번에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 데 직접적인 관련된 원가로 구성된다. 예, 뭐 취득원가는 얘들이 취득원가에 해당이 된다. 그죠? 원가에 더한다 이런 뜻이죠. 구입했을 때 가격이라든지, 그죠? 제작했을 때 가격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직접적 연관되는 원가로 구성이 된다. 그럼 2번 볼까요? 취득세, 등록, 면회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 공과금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오, 요거 틀렸죠? 취득세 뭐다?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원가 포함이죠. 얘는 취득원가 포함이죠. 따지고 보면 얘는 1번에 들어가야 되죠. 취득원가 포함합니다. 등록 면회세는 맞죠? 예, 등록 면회세는 제세 공과금은 단기 비용으로 뭐 세금과 원가로 잡아라.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취득세 아닙니다. 3번 새로운 상품의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광고 선전비죠. 예. 얘는 광고 선전비가 많죠. 그래서 유형자산 원가에 구성하지 않는다. 그죠? 예,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고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다. 신축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합니다. 철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FP 요 건물이 있고 건물이 100만 원 있고, 자,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80만 원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네. 그죠? 그러면 장부가가 얼마야? 20만 원 되겠죠. 자, 이 건물을 철거한다. 자, 요 건물을 철거합니다. 철거해버리면은, 자, 건물 1, 2, 3 똑같아. 대변의 건물 취득원가 얼마? 100만 원. 이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하죠. 80만 원. 3 차변 작죠? 20만 원. 요 뭘로 처리하느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여기 철강.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합니다. 그럼 이거 매각 처분하듯이 하는 거 똑같죠? 1, 2 뭐가 없어? 현금이 없죠? 현금이 없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처분 손실, 그 건물의 장부 금액을 제거하여 요 장부 금액을 제거하죠. 얘가 장부 금액이죠. 얘가 장부 가액입니다. 장부 가액을 1, 2 제거해 버리는 거죠. 하여 손실로 반영하고, 맞습니다. 손실로 반영했죠. 처분 손실. 만약에 철거 비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철거비가 현금으로 5만 원 지급했대. 철거비 5만 원 지급했대. 처분 손실 25만 원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럼 처분 손실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네, 맞습니다. 말이 많으니까 그죠? 많으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 보입니다. 요거 오늘 바로 영상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충당부채. 우리가 보통 여기서 충당부채 이래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는 게 가장 좋냐면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거 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 자, 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얘 말고 우리가 이제 요런 것도 있습니다. 수선 충당부채라는 거 있습니다. 수선. 요거도 있습니다. 수선 충당부채. 저게 뭐냐면은 그 아파트 있죠, 아파트. 우리 그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립식 컴퓨터 사는 거하고 삼성 컴퓨터하고 사는 경우 뭐가 비싸죠? 삼성이 비싸죠. 똑같은 건데도 삼성이 비싸. 왜?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ASB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ASB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고장나면 즉시 고쳐. 즉시 와서 사람이 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그 돈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그거 말고도 뭐 마진도 높겠지만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파트를 돈을 얼마 주고 샀다. 그 안에는 일정한 기간 아파트에 만약 고장이 났다, 뭐 깨지가 있다, 막 이러면 와서 고쳐주죠. 그게 바로 아파트는 그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대금을 받으면 그 전부 다 쓱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몇 프로, 뭐 1% 이래가지고 수선 충당금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 일종의 뭐죠? AS예요, AS. 일종의 AS입니다. 자, 그거를 보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는 수선 충당부채를 생각하는 게 제일 편안합니다. 제일 편한데, 자, 과거 사건에 의해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말이 어렵죠. 과거 사건에 의해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기업의 미래 행위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아파트를 팔아먹었죠. 아파트를 만들어서 팔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래에 또 뭐합니까? 또 만들어서 팔아먹죠. 그거하고는 별개의 관계야, 이거하고는.
그거하고는 별개의 관계라는 거야. 과거에 아파트를 팔면서 충당부채를 만들었죠. 만들어놨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미래에도 또 아파트를 만들어서 팔죠. 그죠? 여기서 만든 충당부채, 여기는 또 따로 만들어야 되죠. 요 아파트는 따로 또 만들어야 돼. 그런 말이에요. 그 충당금과 요 충당금은 별개야. 그 별개야. 이런 뜻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독립적 이해한다. 그 다음에 이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점검한다. 예.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점검 조정한다. 아파트에서도 또 관리비 나오죠. 관리비는 그것도 관리비에서 또 일부 수선 충당부채를 또 만듭니다. 보통 그 아파트 가액의 1% 정도는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매년 또 추정치도 반영한다. 이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하면 또 더 이해가 바르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어떻게? 자, 직원이 이제 5년 근무했어. 그러면 즉시 지급할 금액을 만들어 둬야 됩니다. 그런데 6년 근무해서 또 어떻게 돼? 더 만들어 줘야 되죠. 또 만들어 줘야 되죠. 그죠? 또 추정치를 또 새로 증가, 그죠? 예, 증가시켜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런 말이고요. 3번에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예상되는 처분 차익은 충당부채 금액의 측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수선 충당부채 하는 게 요건 또 유리합니다. 설명하기가. 왜냐면 저 충당부채가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배운 것은 저 하나밖에 없지만 퇴직급여 충당부채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개정 항목들을 만들어 놨 거예요. 어떤 법조문에 의해서 요렇게만 요것 때문에 요거 만들고 요것 때문에 요거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한테는 어렵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충당부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만드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 자산을 갖다가 나중에 처분한다 이래 보는 거죠. 자산을 그 아파트를 처분하는 거하고는 상관없다. 그 아파트를 처분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파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그 측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의무 발생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면 과거에 그죠? 과거에 보통 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며 다 이런 겁니다. 부채는 이런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채죠. 부채가 항상 이겁니다.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합니다. 과거에 저기 부채를 정의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직원이 몇 년 근무함으로 해서 그죠? 얘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돼.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아닙니다.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요 밑에 나와 있죠.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건 뭐야? 퇴직금 반드시 지급해야 되죠.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유출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수선 충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나게 돼 있거든. 고장이 나게 돼 있다. 그런데 이게 많이 고장날지 적게 고장날지는 모르죠. 그거는 모르지만 무조건 고장나게는 돼 있다는 거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의무를 만든다. 신뢰성 있게 이거는 절대로 건들지 말했죠.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자, 높아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선 충당부채도 또 안 했기 때문에
그 수선 충당 부채로 설명하여야만 여기 이제 설명이 됩니다. 시간이 그냥 휴식하는 게 낫겠네. 자, 6번. 한국은 선의선출법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래와 같다. 품질 검사를 30% 시점에 이루어졌답니다. 이런 게 처음 나오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단기에 검사를 통과한 정상의 3%. 여기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단기에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3%를 정상공손으로 본다. 얘를 정상공손으로 본다. 여기서 이 포인트가 요 세 가지입니다. 단기 정상공손 수량은 몇 개인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 수량 있죠. 보통 우리 수량 보면 이렇게 하죠. 자, 수량. 자, 기초가 500개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착수한 게 몇 개다? 2000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완성된 게 몇 개다? 완성된 것이 2000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선의선출법이라는 말이 이게 얘가 일단은 완성되어 있겠죠. 그죠? 완성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서 몇 개가 완성될 거야? 1500개가 이렇게 완성됐겠죠.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2000개 됐겠죠. 여기 500개에서 500개가 완성되고 여기서 1500개가 완성돼서 2000개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손이 있다고 그랬죠. 공손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손이. 그럼 공손이 몇 개냐면은 기말이 몇 개라고 되어 있다고? 기말이 300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기말이 3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말이 300개. 아까 500개 남았는데 500개 중에서 300개는 기말이고 200개가 뭐다? 공손이 된 거죠. 200개가 이렇게 공손이 된 겁니다. 분량이죠? 자, 그런데 이 공손에는 항상 뭐로 나누죠?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나누죠. 항상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눈다. 자, 요 정상 공손 이거 몇 개게라고 물어봤거든. 이거 몇 개게? 뭐 이거 알면은 뭐 이거도 구할 수 있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몇 개게? 근데 이 정상 공손을 뭐라고 했냐면은 단기에 검사를 통과한이죠. 단기에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3%입니다. 단기에 검사를 통과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단기에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3%.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기초가 500개입니다. 요 기초 500개는 보면은 기초는 완성도가 70%죠. 70% 돼서 넘어왔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다 이러면은 여기가 100%다 이래버리면은 여기가 그런데 얘는 앞전에 이미 70% 정도 만들어져서 넘어왔죠. 그죠? 70% 정도 만들어져서 넘어온 거야. 이 기초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의미가. 그러면 요번에 착수 있죠. 요번에 여기서 완성된 게 몇 개죠? 1500개죠. 그죠? 요 완성된 게 착수.
착수된 게 1,500개야. 1,500개는 이제 요번에 이렇게 1,500개가 이렇게 투입되어 있죠. 그죠? 요번에 1,500개가 이렇게 투입되어 있습니다. 1,500개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그럼 남은 500개 남지. 500개 중에서 200개가 분량이 났단 말이죠. 나머지 500개 중에서 200개가 분량 나고 300개가 기말이죠. 기말이 300개잖아요. 자, 요 기말이 완성도가 몇 프로죠? 50%죠. 기말은 완성도가 50%입니다. 이게 몇 개? 300개죠. 그런데 그러면은 자, 다시 기초 500개는 이미 앞전에서 넘어왔거든. 70% 완성이 되어서 여기까지 완성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품질 검사를 언제 했다? 완성도 30%의 품질 검사를 했죠. 품질 검사를 언제 했냐면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품질 검사를 했거든. 여기서. 여기에 걸린 애가 둘이가 걸리죠. 그죠? 기초는 안 걸리죠? 기초는 이미 70% 완성이 되어서 넘어왔고, 여기 30%에 걸린 애들은 얘 둘이죠. 여기에서 분량이 났다는 거야. 여기에서 분량이 났다는 거야. 여기서. 그래, 여기 나와 있죠. 단기에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 이거 누구죠? 단기에 검사를 통과한 게 요거잖아. 그죠? 이 통과한 게 이 금액의 몇 프로? 30%입니다. 그러니까 1,500개 플러스 300개. 그럼 얼마죠? 1,800개. 요거의 3%. 여기 정상 공손 수량으로 본대. 그럼 계산은 몇 개? 5. 38은 24. 540? 540 아니네. 554네? 54. 54개. 얘가 정상이네. 그럼 나머지 비정상 구할 수 있죠? 나머지 비정상은 156개가 되겠죠. 그죠? 나머지 비정상은. 자, 뭘 물어봤죠? 정상 공수는 몇 개? 54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옛날에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리라고 나도 꿈에도 몰랐는데, 이거는 틀리라는 뜻입니다. 출제자가 이거 틀리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보면은, 자, 일단은 여기서 500개는 성립 선출법이다 이 말이, 얘는 완성되고, 그죠? 500개 완성되고, 여기서 1,500개가 완성이 되었을 거다 이 말이죠. 500개, 여기서 1,500개, 이래서 2,000개가 됐다는 거거든. 그럼 나머지 500개에서는 미완성 300, 200개가 불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뜻이 성립 선출법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에 검사를 통과한 애들을 봐야 됩니다. 단기에 검사를 한 애가 누구냐면은 얘죠. 통과한 애가 기초는 이미 70% 완성이 되어서 넘어왔거든. 70% 완성이 되어서 넘어왔으니까 검사를 언제 했다? 30%에 완성을 했으니까 30% 시점에 검사를 했으니까 기초는 검사를 안 한 거야. 그 분량은 기초에서는 분량이 안 나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요번에서 여기서 완성된 게 1,500개죠. 예. 자, 1,500개 완성이 되었습니다. 1,500개. 요거 100% 완성된 거. 요거 검사했죠? 예, 검사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0개 중에서 200개가 분량이고 300개는 분량 아니죠? 300개는 분량 아니야. 300개는 분량이 아닙니다. 200개가 분량이고, 그럼 여기서 단기에 검사를 통과한, 그리고 기말이 완성도가 50%니까
얘도 검사 대상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얘 둘이가 검사 대상이었다. 단기에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은 얘 둘이죠. 그죠? 원래 2000개 중에서 1500개는 완성되었고 300개는 미완성됐고 나머지 200개가 불량이죠. 그죠? 200개가 불량입니다. 예. 공손이 200개고. 그런데 문제 여기는 정상품의 3%를 했죠? 얘는 아닙니다. 예. 정상품의 3%니까 얘는 아니고 정상은 얘 둘이죠. 얘 둘이가 정상이야. 그 얘는 완성됐고 얘는 미완성되었지만 정상은 얘 둘이다. 얼마? 1800개의 3%가 정상 공손으로 본다. 54개가 정상 공손으로 본다. 나머지는 비정상.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영상 한번 보세요. 어렵죠. 이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안 나왔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원가 회계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원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내부 맞죠? 내부 보고 거기 원가 회계. 원가 회계가 바로 관리 회계죠. 원가 회계가 관리 회계입니다. 관리 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원가 통제에 필요한 거죠. 네. 맞고요. 손익계산서상에 원가 정보 제공하죠. 당연하죠. 왜? 이런 손익계산서 안에 뭐가 있죠? 매출원가 있죠. 손익계산서 안에 매출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손이제 할 때 재손이제 그죠? 재손이제를 할 때 여기가 손익계산서죠. 여기가 바로 뭐야? 제공품이죠. 얘가 제공품이잖아. 제조원가 명세서. 여기서 뭐가 나오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나오죠? 제품. 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어디로 보내?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로 보내주잖아. 그게 재손이제죠. 그 손익계산서에다가 매출원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죠. 손익계산서에 보내주죠. 재손이제 할 때. 그 다음에 맞고요. 이익잉여금, 여기 손익계산서를 딱 넘어가는 순간 원가회계가 아닙니다. 알겠죠? 여기 넘어가는 순간 재무회계. 넘어가는 순간 재무회계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뭐였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그 당기순이익을 배당하고, 그죠? 이익준비금 만들고,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그죠? 그 잉여금을 처분하는 걸 표현하는 표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재무회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뭐죠?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구하시오.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에서 여기서 많이 배웠냐면은 차이 있죠. 예정 실제 차이 할 때 그겁니다. 예정 실제 차이. 자,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구하시오. 직접 노동시간법에 비례해서 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직접 노동시간이 요 7만 시간이죠. 실제 직접 노동시간이 7만 시간. 그럼 7만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알면 답이 이제 나왔죠. 예정 배부율을 알면 예정 배부액 요 곱하면 나오면 됩니다. 그럼 예정 배부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예정 배부율은 여기 있죠. 예산. 요 예산 아주 자세하게 남아 있죠. 제조간접비 예산이 3,969만 원이고, 그리고 예산 직접 노동 시간이 9만 시간이에요. 그러면 시간당 나누면 시간당 얼마 나오느냐? 거기 바로 예정 배부율이 되는 겁니다. 3,900 나누기 9만 시간. 그러면 441원입니다. 얘가 예정 배부율이거든. 그 얘를 여기에 넣은 거죠. 곱하기 7만 시간. 3,087만 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보통 우리가 문제에서는 이래가지고 우리 요거 나오죠. 예정, 실제, 차이. 그죠? 이래가지고 예정이 얼마? 3,087만 원. 실제가 여기 있죠. 실제 얼마? 4,410만 원. 이게 뭐야? 예정이 작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뭐? 과소. 그죠? 네, 과소 빼기 4,400. 1,323만 원. 보통 시험에는 여기 출제가 되어 있죠.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예정을 구하고 그랬죠, 그죠? 보통 요걸 구하고 있는데 요걸 물어보는 거죠. 이 예정 얼마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직접 노동 시간에 예정 배부율을 곱하는데, 예정 배부율은 여기서 예정 배부율을 구하는 거다. 441원 곱하면 예정 배부액 3,087만 원 되겠습니다. 좀 다릅니까, 그죠? 예. 약간만 털면은 사실은 어렵다. 그건 뭐냐? 우리가 원가 얘기를 깊게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만 털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낯설게 보이죠. 낯설게 보이면 못 푸는 겁니다. 우리가 얕게 배우죠, 얕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7번 문제. 7번 조금 낫죠? 잘못 구성된 것, 잘못된 것, 원가 행태죠. 원가 행태 잘 오는 거잖아. 고정비, 변동비죠. 그죠? 고정비. 원가 행태. 추적 가능성, 직접비, 간접비죠. 그죠? 예, 직접비, 간접비, 추적 가능성. 원가 요소, 재료비, 농업비, 제조간접비. 발생, 예, 재료비, 농업비, 제조간접비. 나머지도 별로 크게 보죠. 답은 원가 행태는 고정비, 변동비입니다. 이거는 뭐 좀 낫고요. 10번도 사실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이 10번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버리면 너무 뭐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려요. 옳은 것은 우리가 보통 배우면 이리 배우잖아요.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이거다. 그죠? 직접은 단순하고 보조 부분에 배부하지 않죠. 단계는 순서가 중요하고, 그죠? 일부 배부한다. 얘는 일부 배부, 상호는 완전히 배부하죠. 얘는 단순한 것에 비해 얘는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예, 직접과 상호의 절충이다. 이때까지는 이 정도만 알고서도 충분히 답을 체크할 수 있었는데 완전히 다르게 문제를 출제를 해놨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데 옳은 것은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전혀 인식하지 않죠.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가장 부정확하다라는 게 이 가장이라는 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이라는 게. 이 가장이라는 게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이 단계가 있죠. 이 단계 3번에 3번에 보면은 이 단계는 3차 나와 있죠. 단계는 보조부문 상호 용역수수를 일부 인식하죠. 맞죠? 일부 인식하면 맞고요. 순서에 따라서 그 배부 순서에 따라서 약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요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요 순서를 배부할 때 요 순서에 대해서 또 막연하고 그랬죠. 그래서 어렵다는 건데. 자, 순서를 무엇을 먼저 배부하냐면은 우선순위가 높은. 그러니까 좀 더 중요도가 높은 애들을 먼저 우선순위가 낮은 곳에다가 먼저 배부를 하죠. 우선순위가 그 순서를 정하는데 사실은 이 순서도 급이 있다는 거예요. 급이. 그 우선순위가 높은 것, 좀 더 중요도가 높은 것을 그 중요도가 낮은 애들한테 먼저 배부를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순서를 아무나 정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런 말은 문제 풀 때마다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죠. 중요한 것부터 먼저 배부한다. 그래서 순위도가 높은 것을 낮은 부분에다가 그리고 제조 부분에 먼저 배부한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런데 2번에 보면은 가장 정확하다. 상호가 가장 정확하게 배분하면 요까지는 맞아. 요까지는 맞는데 가장 많이 이용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이용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 보조 부분 있죠. 보조 부분이 종류가 많을 경우 보조 부분이 종류가 많을 경우는 너무 복잡해집니다. 이래버리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가장 많이 이용한다. 여기 틀린 겁니다. 우리가 연습할 때는 보조 부분 한 2개 정도만 항상 가지고 설명했거든. 근데 그게 2개가 아니고 3개, 4개, 5개 돼버리면 골치 아프다. 그러면 차라리 직접이 낫다. 막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1번은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 근데 가장 부정확하다 이래 됐는데 문제는 이 단계 있죠. 이 단계를 갖다가 만약에 우선순위가 낮은 애를 배부하죠. 낮은 애를 먼저 배부하면은 더 왜곡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직접보다도 더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 배부법은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배부해라. 먼저 배부해라. 만약에 낮은 걸 배부하게 되면은 직접 배부법보다 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더 부정확해진다. 근데 아까 1번은 얘가 가장 부정확하다 이래 됐죠, 그죠? 예, 그래서 틀리다는 거. 설명이 좀 어렵죠. 나중에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돌려보세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때까지 나왔던 스타일이랑 조금 많이 다르게 좀 더 깊게 출제를 돼버리면 우리는 사실은 힘듭니다. 우리도 문제를 출제하고 나서 문제를 한번 보거든. 딱 보면 하소리 나옵니다. 아프다. 너무 깊게 찔린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요것도 문제가. 자, 우리 대충 했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우리가 대충 했거든. 그런데 이 발급 사유를 이런 식으로 내놔. 자, 보세요. 1번에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했죠. 그죠?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했습니다. 3번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했죠. 착오로. 그죠? 그 다음에 면세인데 면세면 뭐 발급해야 되죠? 계산서죠. 그런데 착오로 요것도 착오죠. 착오. 요거 착오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착오로. 요거는 이제 잘못했던 거죠. 착오로 잘못 발급하면은 다 뭐냐? 이겁니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 내용대로 그대로 입력하는 거야. 입력하고 뭐만 한다? 금액만 마이너스만 표시하는 거야. 다 착오로 하는 것은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 3번 하면 처음에 발급한 내용대로 알죠? 처음에 발급한 내용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똑같은 날짜로 알죠? 착오로 잘못했다는 것은 원래 세금 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도 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되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발급한 내용대로 똑같이 발급하는 거야. 대신에 금액만 뭐 해줘? 마이너스 딱 해주는 거야. 그겁니다. 요게 말은 많지만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뭐 붉은색으로 쓰거나 그 붉은색 글씨가 바로 마이너스 표시입니다. 근데 까만색하고 마이너스 써도 되고, 알죠? 삼각 표시해도 되고, 삼각 표시 이것도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착오로 하면은 처음에 발급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발급한 그대로 해서 금액만 마이너스 딱 해주면 됩니다. 이게 다 착오죠. 그런데 이제 2번은 착오는 아니죠. 해제됐죠. 해제됐잖아. 계약 해제 안 하기로 했대. 그럼 착오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반품도 있죠. 마찬가지 애누리 있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착오가 아니잖아. 그죠? 반품, 애누리, 계약 해제로 안 하기로 한 것, 그거는 착오가 아니잖아.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죠. 그 사유가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알죠? 사유가 발생일, 계약 해제일, 반품일, 그 날짜로 해서 만들어라는 거야. 나머지는 똑같고, 날짜를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해라는 거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착오로 발생하면 그대로 한다. 그대로 금액만 마이너스 해라. 근데 착오가 아니면 그 발생한 날짜로, 알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짜로를 작성일자로 한다. 됐습니다. 12번 문제. 자, 매입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그럼 뭐야? 공제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세 가지는 불공이죠. 1. 토지 관련 불공이잖아. 2.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불공이죠. 3. 기업 업무 추진비 불공이죠.
답은 그러면 4번이네. 뭐죠? 임의적 기재사항이 일부 적히지 않았다. 상관없죠? 임의적 기재사항은 누락되거나 틀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불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환급에는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 두 가지로 나누죠.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일반 환급은 뭐죠?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뺐는데 마이너스죠. 그게 일반 환급이죠. 자, 환급은 며칠 걸려? 30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세는 환급이 30일이에요. 기준이 30일입니다. 근데 30일보다 조금 빠르게 입금될 수 있습니다. 부산 같은 그 지역마다 약간 다릅니다. 지역마다 약간 30일 전에 입금되지만 기준은 30일로 봐야 돼. 여기 일반 환급 30일. 답은 1번이네. 자, 2번은 영세율 적용, 수출이죠. 예, 조기 환급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이거죠. 사업설비, 예, 이거 조기 환급입니다. 설비자산 취득이죠. 설비자산. 설비자산이 뭐죠?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이죠. 자, 이런 애들은 며칠 내? 15일 내 조기 환급되죠. 그래서 조기 환급이라고 부르죠. 일반 환급은 30일인데 얘는 15일이죠. 그리고 일반 환급은 예정때 예정때 일반 환급이면 확정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확정때 일반 환급이면 30일 걸립니다. 그런데 조기 환급은 언제? 다음 달 25일 신청하죠. 그죠? 조기 환급은 다음 달 25일 신청하는 겁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7월 29일이죠? 오늘이 조기 환급금 발생해서 8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8월 25일이 부가세 신고 기간 아니죠? 아니더라도 하는 거야, 조기 환급은. 여기 바로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 됐습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 14번에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자 소득은 총 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이 동일하다. 이 말은 참 일단은 패스. 일단은 패스. 왜? 그럴 수도 있다. 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아니죠? 이거 맞습니다. 태양은 아니잖아. 태양은 종합소득 아니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에는 비과세 소득이 존재한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자와 배당은 왜 빼? 그죠? 이자와 배당에도 비과세 소득이 존재합니다. 얘도 일단은 패스. 자, 4번 금융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정해져가 있잖아. 기준이 얼마죠? 2천만 원. 그죠? 2천만 원 이상은 종합과세, 이하는 분류과세죠. 납세자 선택이 아니죠. 납세자 선택이 아닙니다. 답은 4번은 완벽하게 틀려준 겁니다. 완벽하게 틀렸어.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번, 아까 1번하고 3번이 좀 이상해 이랬잖아. 그럼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봐주는 거죠. 왜냐면 자, 여기 보세요. 근로소득에서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하면 근로소득 금액 나오죠. 근로소득과 소득 금액은 다른 겁니다. 기타 소득과 기타 소득 금액은 다르죠. 필요경비하기 때문에.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야.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 필요경비하죠.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 나온다.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자소득은 얘랑 동일하다라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번이 완벽하게 틀려주네. 3번은 사실은 뭐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도 비과세가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한다? 제일 많이 틀린 거, 그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답은 4번.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그죠? 그래서 잘못 딱 판단하면은 답을 틀리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간 답을 체크하세요. 15번에 결손금, 2월 결손금. 자, 우리 요거 이런 거 문제 있었죠? 2, 배, 4. 문제는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나타나죠. 사, 근, 연, 기. 사업소득에서는 부동산 임대와 그냥 부동산 외로 하겠습니다. 외 이렇게 나눈 데 있죠. 여기서 결손금이 나타나잖아. 그죠? 여기서 결손금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결손금은 다 빼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야? 그러면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결손금이 나타나면 이 결손금은 어떻게 해? 얘는 여기서만 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빼고 모자라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다 빼고 모자라면 내년으로 2월 결손금이죠.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지자리에서만 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 결손금이 발생해서 2월 시켜 내년에 부동산 임대에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죠. 거기서만 빼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 계속 2월 됩니다. 자, 추계는 2월 결손금 공개 못합니다. 추계가 뭐냐? 추계는 이거 장부로 계산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알죠? 추정해서 계산한 겁니다. 장부 작성 안 했다는 거죠. 장부 작성 안 했어? 결손금 공개 안 해줘?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조건 장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3번 해당 과세기간에 일반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고, 그죠? 결손금이 발생했으면 여기서 이제 결손금이 발생했대. 그 다음에 2월 결손금도 있네. 작년에 2월 된 거 있죠? 작년에 2월 돼 있네. 요번에도 결손 발생하고 결손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다? 2월도 있대. 2월 결손금 두 가지가 발생인 거야. 얘는 작년에서 넘어왔고, 그죠? 요번에 결손금이 또 생긴 거야. 그러면은 뭐부터 빼야 되느냐? 얘부터 뺍니다. 얘부터 뺍니다. 이거 빼고 요거 뺍니다. 그러면 만약에 또 다음 거 빼면 또 어떻게 돼? 또 6월 되는 거야. 또 6월 됩니다. 요번에 발생한 것부터 빼고 순서대로 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순서대로 빼는 게 아닙니다. 2월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아니다. 2월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는 게 아닙니다. 단기에 발생한, 그죠? 얘부터 먼저 발생. 얘부터 먼저 공제하는 겁니다. 2월이 아니고. 3번 틀렸네. 얘부터 먼저 합니다. 빼고 그 다음에 얘 합니다. 그 다음에 결손금 소급 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